이 종이 쪼가리만 없애면 우린 부자야. 활활 타라, 활활. 발인 끝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서 봤더니 화재 경보기 알람이었어요. CCTV를 켰는데 세상에 검은 상복 입은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를 끌어안고 거실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저런 말을 했어요. 엄마 봉안당에 모시고 오는 길이었어요. 7년을 병간호한 친정엄마 그 발인 날의 말이에요. 근데 저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더라고요. 손바닥에 엄마가 마지막으로 새겨주신 6자리 숫자만 가만히 만지작거렸죠. 5분 기다렸다가 119랑 112 동시에 눌렀습니다. 저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줄도 몰랐을 거예요. 엄마가 1년 전부터 변호사 친구랑 뭘 준비해 두셨는지, 그 검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요. 그날의 이야기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병실 창문 너머로 어슴푸레한 푸른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7년째 매일 그래왔듯 어머니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에 매달린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 정적을 깨고 있었죠. 일주일째 의식이 없으시던 어머니의 손끝이 갑자기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신이 드는 거야. 저는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며 어머니의 얼굴 가까이로 몸을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고 마른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달싹였어요. 은혜야. 가까스로 새어나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 같았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 의사 선생님 부를게. 호출벨로 손을 뻗으려는 저를 어머니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막으셨어요. 손 줘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앞에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검지를 들어 제 손바닥 위에 천천히 숫자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1, 2, 3, 4, 5, 6. 차가운 손끝이 제 손바닥을 지나갈 때마다 살같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무슨 숫자야? 은혜야, 내 남편 절대 믿지 마라. 어머니의 마지막 음절이 입술 끝에서 흩어졌어요. 엄마, 눈 떠봐. 엄마. 저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한번 감긴 눈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병실 모니터에서 길고 가느다란 신호음이 울려 퍼졌어요. 장례식장으로 어머니를 모신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남편 강민철이 또 빈소를 비웠어요. 벌써 3번째였죠. 외숙부가 혀를 차며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은혜야, 사위는 어디 갔냐? 상주가 자리를 비우면 어쩌자는 거야. 잠깐 바람 쐬러 나갔어요. 외삼촌.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렸지만 외숙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빈소 바깥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 좀 기다리라니까. 며칠만 참아. 강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곧 다 정리돼. 끊어.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전화를 끄는 강민철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비상계단 난간을 주먹으로 한번 내리쳤습니다. 장례 둘째 날 밤이 깊었을 무렵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대학 동창이자 어머니의 오랜 법률 자문 변호사인 이준호였습니다. 은혜야, 늦어서 미안하다. 이준호가 어머니 영정 앞에 묵묵히 절을 올렸어요. 저는 답례를 한 뒤 그를 빈소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이준호가 들고 있던 검은 서류 가방을 제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이 1년 전부터
따로 준비해 두신 거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낮고 무거웠습니다. 발인 끝나고 너 혼자 있을 때 열어봐. 절대 다른 사람 앞에서 열지 말고. 준호야, 무슨 일인데 그래? 지금은 묻지 마라. 가방 잘 보관해. 이준호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빈소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의 무게가 갑자기 2배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어안고 영정 속 어머니의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손바닥 위에 6자리 숫자가 가만히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었죠. 발인 당일 아침 7시 영구차 옆에서 친척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갑자기 차 키를 꺼내 들며 다가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님 영정 받침대를 집에 두고 왔어. 받침대?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챙겨놓는다고 거실에 뒀는데 깜빡했나 봐. 내가 빨리 다녀와서 화장터로 바로 갈게. 옆에 서 있던 외숙부가 인상을 찌푸리며 끼어드셨어요. 이 사람아, 지금 그게 중요한가? 그냥 같이 가. 아닙니다.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받침대 없으면 안 되죠.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강민철은 외숙부의 만류를 뿌리치고 자기 차에 올라탔어요. 운전대를 잡은 강민철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자동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례식장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봉안당에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외사촌 오빠가 운전하는 차 뒷자리에서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손바닥에 6자리 숫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설치해둔 화재 경보기 연동 알림이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뒤이어 마당 CCTV 앱에서도 움직임 감지 알람이 5번 연달아 떴어요. 오빠, 잠깐만요. 왜 그래, 은혜야. 우리 집 화재 경보기가 울려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검은 상복을 입은 강민철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의 여자가 강민철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여자의 목에는 어머니가 평생 아끼시던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여자가 어머니의 자개장 앞으로 걸어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저는 카메라 각도를 거실 쪽으로 돌렸어요. 식탁 위에 노란 봉투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어머니의 친필 서명이 보였습니다. 강민철이 주방으로 가더니 라이터를 들고 돌아왔어요. 라이터를 켜는 순간 종이에 작은 불꽃이 옮겨 붙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저도 모르게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종이가 활활 타오르는 동안 강민철이 환하게 웃으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렷이 보였어요. 이제 우리 부자야. 강민철이 여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어요. 백미러로 제 표정을 본 외사촌 오빠가 깜짝 놀라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갓길에 멈춰 섰어요. 은혜야, 너 왜 그래? 얼굴이 백지장 같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외사촌 오빠에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오빠가 화면을 보더니 입을 떡 벌렸어요. 저 새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은혜야, 당장 경찰 불러야 돼. 오빠, 잠깐만요. 잠깐이 뭐가 잠깐이야.
저놈이 지금 너희 엄마 유언장을 태우고 있잖아. 저는 오빠의 팔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신기할 정도로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왼손을 펼쳐 손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새겨주신 6자리 숫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숫자를 한번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은혜야, 뭐해? 빨리 신고해야지. 오빠 5분만요. 5분? 5분만 기다려요. 저 사람이 충분히 즐기게 두자고요. 외사촌 오빠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 속에서 춤추듯 돌아가는 강민철과 여자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 절대 믿지 마라. 엄마 알고 있었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5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119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119죠.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희 집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지금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줬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112를 눌렀어요. 112입니다. 신고할 게 있어요. 제 남편이 지금 돌아가신 친정엄마 유언장을 외간 여자랑 같이 태우고 있어요. CCTV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쪽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신고자분, 정확한 주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2번째 신고도 침착하게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CCTV 화면을 봤어요. 화면 속 강민철과 여자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창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강민철의 팔을 잡고 무언가를 다급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여자가 진주 목걸이를 황급히 옷 속으로 집어넣었고 강민철은 식탁 위의 재를 손바닥으로 황급히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소방차의 빨간 경광등과 경찰차의 파란 경광등이 동시에 우리 집 대문 앞에 멈춰 서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어요. 저는 가만히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말해. 집으로 돌려주세요. 외사촌 오빠가 침을 꿀꺽 삼키며 핸들을 잡았어요. 은혜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네, 괜찮아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가에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7년이었습니다. 어머니 곁을 지키며 흘려보낸 시간이 7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저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손바닥에 6자리 숫자를 한 번 더 어루만지며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가 1년 전부터 무엇을 준비해 오셨는지, 그 검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내야 했어요. 차가 우리 집 방향으로 핸들을 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소방대원 5명이 호스를 정리하고 있었고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관 앞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처음 보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는 외사촌 오빠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복 치마가 발목을 휘감았지만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어요. 사모님 되십니까? 키가 큰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가슴팍의 명찰에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네, 제가 집주인입니다. 화재는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종이가 타다가 경보기가 울린 모양인데 안에 2분 계셔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박지훈 소방관이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모님, 안에 들어가 보시면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요. 마음 단단히 잡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강민철이 앉아 있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와이셔츠 단추가 2개나 풀려 있었습니다. 그 옆 1인용 의자에는 CCTV에서 봤던 그 여자가 다리를 떨며 앉아 있었어요. 여자의 카디건 옷깃 사이로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 한 줄이 비죽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본 강민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왔어. 이게 다 오해야. 저는 강민철을 쳐다보지 않고 곧장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검게 그을린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한쪽에는 일회용 라이터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귀퉁이에 어머니의 친필 서명 일부분이 까맣게 타다 만 채로 남아 있었어요.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그냥 옛날 편지였어. 강민철이 제 뒤를 졸졸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옛날에 친구분이랑 주고받은 편지인데 정리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입 다물어. 저는 강민철을 향해 돌아섰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저 경찰관 앞에서 다 까발릴 거야. 강민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지훈 소방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방관님, 이것 좀 봐주세요. CCTV 영상을 처음부터 재생해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서 강민철과 여자가 어머니의 유언장을 펼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서로를 끌어안고 도는 장면이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박지훈 소방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단순 화재가 아니네요. 박지훈 소방관이 즉시 식탁 쪽으로 가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을린 종이 조각, 라이터, 식탁 위에 제까지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러더니 현관 앞에 서 있던 김순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순경님, 이거 단순 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력계에 넘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김순경이 영상을 확인하더니 무전기를 들고 어디론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디건 자락을 끌어모으며 앉아있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신분증 좀 봅시다. 여자가 어깨를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진한 화장이 땀에 번져 눈밑이 까맣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어요. 여자가 강민철 쪽을 흘끔 쳐다봤어요. 강민철은 입을 꾹 다물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저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오세라, 33살. 직업이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일해요. 보험회사. 저는 그 단어를 입속으로 한번 굴려봤어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달 전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혜야, 이상한 전화가 자꾸 와. 무슨 전화? 보험 권유 전화인데 사위 친구 소개라면서 자꾸 찾아오겠다는 여자가 있어. 강서방 친구요. 누구래요? 몰라. 30대 여자인데 자꾸 사인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찜찜해. 엄마, 절대 사인하지 마요. 무슨 서류든 다 내가 확인할게. 그래야겠지. 은혜야, 너 강서방한테 한번 물어봐. 도대체 누구를 시켰는지. 저는 그날 강민철에게 물어봤지만 강민철은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뗐어요. 오세라 씨. 저는 신분증을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2달 전에 우리 엄마한테 보험 가입 권유하러 갔었죠. 오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위 친구 소개라면서 찾아온 여자가 있다고. 오세라가 강민철을 노려봤습니다. 강민철도 오세라를 마주 노려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마당으로 또 한 대의 차가 들어왔어요. 회색 점퍼를 입은 50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긋한 눈매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강력계 최성갑 형사입니다. 최성갑 형사가 신분증을 내보이며 인사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그는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더니 식탁 위 그을린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게 타고 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지훈 소방관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최성갑 형사가 강민철과 오세라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두 분 잠깐 따로 말씀 좀 나눠야겠습니다. 강민철 씨는 안방으로, 오세라 씨는 작은 방으로 가시죠. 형사님, 이거 정말 별일 아닙니다. 강민철이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별일인지 아닌지는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가시죠. 최성갑 형사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강민철과 오세라가 각자 다른 방으로 끌려가다시피 들어갔어요. 진술서 작성이 시작된 동안 최성갑 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잠깐 마당에서 이야기 좀 나눌까요? 저는 형사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어요. 5월 햇살이 마당 한쪽에 심어둔 단풍나무 잎사귀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짚히는 게 더 있으시면 지금 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성갑 형사가 저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물었어요. 형사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손바닥에 숫자 6자리를 적어주셨어요. 최성갑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숫자라고요. 네. 그리고 한 말씀 남기셨어요. 내 남편 절대 믿지 말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날 엄마 변호사 이준호라는 사람이 빈소에 찾아와서 검은 가방 하나를 저한테 건넸어요. 발인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열어보라고요. 최성갑 형사가 짧은 한숨을 내쉬며 수첩을 꺼냈어요. 그 가방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옷장에 넣어뒀어요. 아직 안 열어봤습니다. 오늘 안으로 열어보십시오. 안에 뭐가 있는지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요. 사모님, 지금 이 사건 제가 보기엔 단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강민철은 임의동행 형태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세라도 같은 차량에 태워졌어요. 저는 마당에 서서 두 사람이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민철이 차에 오르기 직전 저를 돌아봤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진짜 오해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세라는 강민철 옆에 앉으면서도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밖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무어라 말을 걸자 오세라가 휙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저 둘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차가 사이렌도 켜지 않고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에 혼자 남은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니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방관도 경찰관도 강민철도 오세라도 다 떠나고 없었어요. 식탁 위 그을린 종이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이준호가 건네준 검은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잠금 장치를 만지작거리는 손가락이 잠깐 떨렸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어요.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에 든 종이 묶음 하나, 작은 저장 장치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검은 노트 한 권. 종이 묶음을 먼저 꺼냈어요. 맨 위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서가 정식으로 개봉되는 시점에 사위 강민철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며 모든 재산은 외동딸 서은혜에게만 상속한다. 문서 끝에는 공증 변호사의 도장과 함께 1년 전 날짜가 빨간 인주로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엄마.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러 삼켰어요. 저는 노트북을 가져와 저장 장치를 꽂았습니다. 폴더 하나가 떴어요. 폴더 이름이 강민철 감시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동영상 파일 수백 개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파일은 2년 전 날짜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어느 호텔 라운지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라운지 한쪽 소파에 강민철이 앉아 있었어요. 그 맞은편에 오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무언가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침대 머리맡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검은 노트 한 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지를 넘기자 어머니의 손글씨가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무릎이 꺾이는 기분을 느꼈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한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검은 노트 첫 장에 적힌 어머니의 첫 줄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은혜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 아래에는 작고 단정한 글씨로 어머니가 직접 쓰신 사연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은혜야, 엄마가 강서방 이상한 거 눈치챈 게 벌써 2년 전이다. 처음에는 그냥 사위가 좀 무뚝뚝하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우리 가게 거래처 사장님이 그러시더라. 강서방이 노름판에 자주 드나든다고. 엄마가 너한테 바로 말 못한 거 그게 평생 한이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노트를 꼭 쥐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어머니가 사설탐정에게 의뢰서를 쓴 날짜와 비용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지출, 2년간 총 4,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에서 이 정도는 아깝지 않더라. 은혜야, 너 지키는데 쓰는 돈인데. 저는 노트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7년 동안 어머니 곁을 지킨다고 했지만 정작 어머니는 그 7년 내내 저를 지키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두 번째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어느 골목길이 비쳤어요. 간판 하나 없는 회색 철문 앞에서 강민철이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자 강민철이 슬쩍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면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떠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입구 강남구.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세 번째 영상은 더 끔찍했습니다. 장소가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다녀가셨던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민철이 어머니의 핸드백을 뒤지고 있었어요. 핸드백에서 어머니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꺼내더니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핸드백 속에 원래대로 돌려놓는 동작까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 저는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어요. 노트 뒷부분에는
어머니가 직접 정리한 강민철의 빚 내역이 한눈에 보이도록 표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 2억, 사채 1억 5천, 카드 돌려막기 8천만 원, 도박 빚 3억, 합계 7억 3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결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진행된 대출은 되돌릴 수 없으니 차라리 진짜 자산은 따로 빼돌려 우리 딸한테 남기는 쪽으로 설계한다. 가짜 유언장 하나 만들어두고 진짜는 준호 손에 맡겨두자.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왜 어머니가 진작 강민철을 내치지 않으셨는지, 왜 사위 모르게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해 오셨는지. 어머니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우회로를 택하신 거였습니다. 새벽이 오는 동안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이준호의 법무법인은 시청 근처 6층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준호가 정장 차림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은혜야, 표정이 그게 뭐냐? 준호야, 다 봤어. 가방 안에 든 거 전부. 이준호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회의실 탁자 위에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저는 가지고 온 노트와 저장 장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봐줘. 이준호가 노트북에 저장 장치를 꽂고 영상을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장 영상, 인간 복사 영상, 호텔 라운지 영상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20분쯤 지났을 때 이준호가 화면에서 눈을 떼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은혜야. 응.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유언장 한 장 태운 문제가 아니다. 이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결 무거웠어요. 문서 위조의 사기, 거기다 보험까지 끼면 보험 사기까지 붙어.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형사 고소장 바로 쓰자. 바로 쓸 거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에서 서류 양식을 꺼내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노트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1년 동안 준호하고 단둘이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낮 1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성갑 형사였어요. 여보세요, 형사님. 사모님,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강민철 씨 휴대폰 통화 기록 뽑아봤는데 햇살요양원 야간 간병인 한 명이랑 통화한 기록이 지난 6개월 동안 50통이 넘게 나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햇살요양원은 어머니가 마지막 6개월을 보내신 곳이었습니다. 형사님, 그 간병인 이름이 뭡니까? 이 부분은 아직 조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사모님이 따로 알아보실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이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나 잠깐 요양원 좀 다녀올게. 같이 갈까? 아니야.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차 키를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햇살 요양원은 시내 외곽에 자리 잡은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어머니가 6개월을 보내신 그 건물 앞에 차를 세웠을 때 5월 햇볕에 노란 페인트가 유난히 바른 듯 보였습니다. 원장실 문 앞에서 직원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잠시 후 50대 후반의 남자가 안경을 매만지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원장 명패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은의 보호자님이시죠? 어머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머니 입원해 계실 때 출입자 명단하고 사고 기록 좀 봤으면 합니다. 원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보호자님, 그게 저희 내부 규정상 좀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도 걸려 있고요.
개인정보는 우리 엄마 거예요. 직계 가족인 제가 보겠다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짚으며 원장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원장님, 지금 경찰 수사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정식 요청해서 영장 받아오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원장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게 빠를까요? 원장의 이마에서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원장이 결국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김주임, CCTV 백업 자료하고 출입자 명단 좀 가져와요. 20분쯤 후 직원이 노트북과 출력물을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출입자 명단부터 펼쳐봤습니다. 어머니 병실 출입자 명단에 강민철의 이름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세라. 직책은 간호조무사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우리 병원 간호조무사예요. 그게 임시직으로 잠깐 와 있던 분이라. 잠깐 와 있던 사람이 우리 엄마 병실에 왜 들어가요? 원장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직접 조작해서 어머니 병실 CCTV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영상이 흐릿했지만 사람 얼굴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주 전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흰 가운을 입은 오세라가 보였어요. 손에는 식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세라가 식판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더니 한참 동안 약통 뚜껑을 열고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뒤로 영상이 2번 더 이어졌습니다. 3번 모두 오세라가 어머니의 약통이나 링거라인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동작을 하다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이 영상 사본 한부 주세요. 지금 당장. 보호자님, 그게 안 주시면 제가 경찰 데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원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직원에게 손짓했어요. 저는 영상 사본이 담긴 저장 장치를 받아들고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거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최성갑 형사였습니다. 사모님,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네, 말씀하세요. 오세라 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유 원장 태우자고 한 건 다 강민철이 시킨 거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책임을 강민철 쪽으로 다 몰고 있습니다. 형사님. 네. 제가 방금 햇살 요양원에서 영상 하나 받아왔어요. 오세라가 우리 엄마 병실에 간호조무사 가운 입고 들어간 영상입니다. 지금 가져갈게요. 전화 너머에서 최성갑 형사가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일이 점점 커지네요. 네, 형사님. 더 커질 것 같아요. 저는 차를 우리 집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한 저는 곧장 어머니의 안방으로 향했어요. 장롱 문을 열고 옷가지를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손이 잘 닿지 않는 구석에 빨간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어요. 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작은 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되는 검은색 철제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 다이얼이 6자리짜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왼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새겨주신 6자리 숫자가 아직도 선명히 새겨져 있는 듯 했어요. 한 자리씩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맞추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3가지 물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보험증권 3장, 또 다른 저장장치 하나, 그리고 손편지 한 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편지를 먼저 펼쳤습니다. 은혜야, 이 정도면 충분할 거다. 한 줄이 전부였어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안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제야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금고 속에 들어있던 저장장치를 들고 다시 이준호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회의실 탁자 위에 노트북을 펼친 이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혜야, 이것도 영상이야. 녹음 파일이야. 어젯밤에 한번 들어봤는데 차마 끝까지 못 들었어. 너랑 같이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장 장치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자 잠시 잡음이 흐른 뒤 강민철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어요. 그 할망구 언제 죽냐? 진짜 끈질기네. 여자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오빠 답답해하지 마. 내가 약 좀 더 섞으면 돼. 오세라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입을 가렸습니다. 이준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음량을 조금 더 키웠어요. 녹음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번처럼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의심해. 조금씩 농도를 올려야 돼. 알았어. 보험금은 언제 나와? 사망 진단서 떨어지면 한 달 안에 6억은 들어와. 6억? 6억으로 우리 어디 가서 살까?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 알아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준호야, 꺼줘. 더는 못 듣겠어. 이준호가 황급히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안에 정막이 흘렀어요. 이준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이거 지금 당장 최성갑 형사한테 가져가야 돼.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야. 살인이 들어가. 알아. 가자. 저는 핸드백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준호와 함께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력계 사무실에서 저희를 맞이한 최성갑 형사는 녹음 파일을 5분쯤 들어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거 즉시 강력계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철 구속영장 청구 들어갈 거고 오세라는 출국금지 조치 바로 신청합니다. 형사님, 네, 말씀하시죠. 우리 엄마 부검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자연사로 끝낼 수가 없어요. 최성갑 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분이 정식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어머님 보관 혈액 샘플이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부검 제1회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준호가 옆에서 절차를 도와줬습니다. 경찰서를 나설 때쯤 정오가 가까웠어요. 이준호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혜야, 점심부터 먹자. 너 아침도 안 먹었지. 준호야, 점심은 됐고 보험회사 좀 가자. 보험회사. 오세라가 다닌다는 회사. 우리 엄마 명의로 가입된 보험 전부 다 확인해야겠어. 이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차를 보험회사 본사 방향으로 돌렸어요. 본사 1층 상담 창구 앞에 도착한 저는 어머니의 사망진단서와 직계가족증명서를 내밀었습니다. 상담원이 자료를 조회하더니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보호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 모셔오겠습니다. 10분쯤 지나 정장 차림의 부장급 직원이 저희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탁자 위에 보험계약서 여러 장이 펼쳐졌어요. 보호자님, 윤말순 어머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사망보험이 총 6건입니다. 6건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가입 시기가 다 다른데요. 최근 1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요. 보험금 수익자가 모두. 부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수익자가 누구예요?
전부 강민철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험 계약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어머니의 글씨 같았지만 한 획 한 획이 미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이준호가 옆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필적 감정 선생님이세요. 지금 여기로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급한 건입니다. 40분쯤 후 안경을 쓴 60대 남자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돋보기와 두꺼운 자료집이 들려 있었어요. 저희가 가져간 어머니의 진짜 친필 서명 자료와 보험계약서의 서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감정사가 입을 열었어요. 명백한 위조입니다. 한 획의 끊김, 운필의 속도, 압력까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글씨가 아니에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야, 좀 쉬어. 너 지금 며칠째 잠도 안 자고 있잖아. 준호야, 나 지금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해질 무렵의 도시 풍경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일하셨던 시장 골목 입구를 지날 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처음 보는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누구야? 형님 차네. 형님이라니. 강민철 누나. 강민정. 이준호가 한숨을 내쉬며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가 같이 들어갈까? 아니야. 너는 사무실 가서 가압류 신청서 마저 써. 형님은 나 혼자 상대할게. 이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강민정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 두꺼운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강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팔을 벌렸어요. 옳게, 얼굴 좋아 보인다. 고생 많지. 저는 답례 없이 식탁 앞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민정이 봉투를 들고 따라왔어요. 옳게,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하세요. 형님, 우리 민철이 말이야. 그 애가 그럴 애가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우다시피 한 동생인데 마음이 여린 애야. 오세라, 그 여자가 다 깬 거야. 우리 민철이는 그냥 휘둘린 거고 옳게도 사람이니까 알잖아. 한번 마음 모질게 먹으면 사람 인생 끝장나는 거. 강민정이 봉투를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어요. 이게 뭐예요? 형님, 성이야. 별거 아니지만 받아둬. 합의해주면 우리 시댁에서 따로 더 챙겨줄 수도 있고. 저는 봉투를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이 들어있었어요. 대충 봐도 5천만 원은 넘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님,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 저는 거실 한쪽 천장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강민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벽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건 이후 제가 새로 달아놓은 거였어요. 옳게, 저거 뭐야? CCTV예요. 형님이 들고 오신 봉투, 안에 든 돈,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 다 녹화되고 있어요. 강민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5만 원짜리 묶음 한 개를 꺼냈어요. 한 묶음에 500만 원이네요. 한번 세볼게요. 저는 카메라 정면에 봉투를 들고 한 묶음씩 천천히 세었습니다. 총 11묶음 5,500만 원이었어요. 형님, 이거 액수까지 다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 지금 신우이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형님이야말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 엄마를 죽인 사람을 위해서 합의금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민철이가 누구를 죽여? 형님은 정말 모르세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강민정이 봉투를 황급히 낚아채더니 도망치듯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한번 돌아서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옳게, 너 이렇게 모질게 굴면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는 형님이 하실 거예요. 가세요. 강민정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대문 닫히는 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들려왔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성갑 형사였어요. 사모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요. 네, 형사님. 강민철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식으로 구속 절차 들어갑니다. 옷에라도 같이 들어가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모님, 듣고 계세요? 네, 형사님. 듣고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강민철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나왔는데요. 오세라 말고도 다른 여자가 2명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한테는 1억 넘는 돈이 송금된 기록도 있고요. 저는 짧게 웃었어요. 웃음인지 한숨인지 저도 모를 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두워진 거실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저 서은혜 씨 되시죠?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오늘 아침 신문 기사 봤습니다. 발인날 유원장 사건이라고 작게 실려 있더라고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네. 저 고인에 대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아세요? 여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햇살 요양원에서 일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미영입니다. 내일 오후 시청 근처 카페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가겠습니다. 시간하고 장소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까만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7년 전 어머니가 처음 쓰러지셨을 때의 제 얼굴과는 분명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안에 넣어둔 빨간 보자기를 꺼내 어머니의 손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어요. 은혜야, 이 정도면 충분할 거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엄마, 충분하지 않아. 아직 멀었어. 저는 입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시청 근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창가 자리에 단정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50대 후반의 여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서은혜 씨 되시죠? 한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미영 선생님. 저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미영의 손에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어머님 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2달이나 고민했는데 어제 신문 기사 보고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셨어요. 선생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 많이 있어요. 어머님이 햇살요양원 5층 502호에 계셨잖아요. 제가 5층 담당 수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매일 어머님 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강민철 씨하고 그 여자가 같이 오는 거 2달째 되던 날부터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우리 요양원 간호조무사 가운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호자가 둘이서 같이 오나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식 직원도 아닌데.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미영이 깊은 숨을 내쉬더니 갈색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제가 일지를 썼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표지를 펼치자 한미영의 단정한 글씨로 날짜와 시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2일 오후 2시 14분, 오세라 추정 여성 가운 착용, 502호 입실, 약통 근처 5분간 체류, 퇴실 후 환자 혈압 70대로 급강하 확인. 3월 19일 오후 3시 30분, 같은 여성 재방문, 링거라인 만지작거림 목격, 다음 날 새벽 환자 의식 흐려짐. 저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날짜는 3월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 5월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총 13번이라는 숫자가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13번 들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약통이나 링거 근처에서 손을 댔어요. 선생님, 이걸 그때 원장님께 보고하셨어요. 한미영의 입꼬리가 씁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3번 보고했어요. 첫 번째는 봄에, 두 번째는 4월 초에, 세 번째는 어머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요.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강민철 씨가 우리 요양원에 후원금을 크게 내는 분이래요. 후원금이 매달 200만 원씩 들어왔다고요. 그 돈이 끊기면 안 되니까 조용히 넘어가자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3번째 보고 다음 주에 저는 부당에 고당했습니다. 환자 관리 부실이라는 명목이었어요. 25년 일한 사람한테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내보내더라고요. 한미영이 안경을 벗고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제가 그때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며칠을 울었어요. 제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선생님, 저는 한미영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선생님